우리나라 직장인 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걸 전문용어로 임금 근로자라고 하는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으로 2,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건 2020년 8월 대비 54만 7천 명 증가한 겁니다. 이 와중에 정규직 근로자는 1,300만 명 정도로 2020년 대비 9만 4천 명 정도 감소했고요.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 6천 명으로 2020년 대비 64만 명 증가한 겁니다. 2,100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모두 쏟고 있었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건 꼭 임금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인과 학생처럼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타고 다니죠. 1년에 버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2017년에만 59억 명에 달했고 2019년에는 59억 7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건 시내버스 비중이었습니다. 백분율로 보면 죄다 90%에 달하죠. 1년에 이용객 수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데요.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비정규직은 작년 기준으로 176만 9천 원, 정규직은 333만 6천 원이었습니다. 이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9년에 36.4%, 2020년에 36.3%, 그리고 작년에는 38.4%로 늘어났습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분들 모두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경제인들이자 납세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내는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직장인이 발이 되어주는 버스와 관련된 세금이 줄줄이 새나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이렇게 새나가는 세금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 쓰이고 있다면 이건 또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걸 우리는 세금 낭비라고 합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한 방역 기준이 상당히 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운수업체 승객이 30%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버스 회사들 보면 항상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교체 주기에 맞춰서 신형 버스를 도입합니다. 왜냐면 버스를 구매할 때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거든요. 이건 당연히 세금이고요. 요즘은 수소랑 전기버스를 보급한다고 해서 친환경 버스 구매 보조금도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보급 대수도 늘어났거든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버스 종류별 시장 점유율을 볼까요? 대형 버스는 9.3% 늘었고 중형 버스는 13.9% 늘어났습니다. 이 중 전기버스는 13.9% 늘어나는 동안 CNG랑 디젤 버스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전기버스 보급 현황만 한번 볼까요? 2019년에 551대, 2020년에는 1000대를 넘었고 작년 9월 기준으로 555대에 달했습니다. 서울시만 봐도 전기버스 도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만 2026년까지 누적 목표치가 3,900대고요. 마을버스도 누적 목표치가 600대에 달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전기버스가 점점 많아질 거란 소리죠. 그런데 이 중에서 국산 전기버스는 얼마나 될까요? 2019년에 74%가 국산 버스였고 나머지는 중국산 버스였습니다. 2020년에는 76%가 국산 버스, 그리고 작년 9월까지 누적된 통계를 보면 국산 버스 비중이 65%로 확 떨어집니다. 나머지는 모두 중국 회사 차지였습니다. 브랜드별 점유율도 한번 볼까요? 2019년에는 현대차가 40%, 에디스모터스가 26%였고요. 나머지는 중국 버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일대우는 2%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현대차 점유율이 32%로 확 떨어집니다. 에디스모터스는 28%로 현대차와의 격차가 4%로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중국 브랜드였고 자일대우는 통계자료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요? 순수 국산 브랜드는 현대차뿐이고 에디스모터스는 중국 버스를 조립해서 파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산 버스 점유율이 32%, 나머지 68%는 중국산 버스가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중국 버스가 많아지는 게 왜 문제냐고요? 사실 버스 회사한테는 좋은 겁니다. 가격이 1억 원 정도 저렴하거든요. 문제는 세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버스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요. 심지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용으로 구매한 전기버스는 부가가치세까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대형 전기버스는 대략 7천만원, 그린시티나 카운티 같은 중형 전기버스는 조건이나 가격에 따라 5천만원 정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건 중앙정부 보조금만 나타낸 거고요. 지자체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계산해볼까요? 중국산 대형버스 가격이 3억원, 국산 대형버스는 4억원대 정도입니다. 환경부 국고 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생각하면 대형버스는 8천만원 정도, 저상버스는 9천만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친환경차 보급 장려를 명분으로 지자체에서 1억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지원됩니다. 결국 국산 대형 버스를 구입하려면 버스 회사가 1억 3천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거고요. 중국산 버스를 구입하면 추가 비용이 3천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버스 업체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국산 버스보다 훨씬 부담이 덜하니까 버스 회사들이 죄다 중국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명백하죠. 내가 낸 세금이 우리 기업도 아니고 중국에서 배불려 주려고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누구 좋으라고요? 사실 버스 구매 보조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버스는 공공재라고 볼 수 있고 말 그대로 시민들이 발이잖아요. 차가 없는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버스에 보조금이 지급되느냐가 문제죠. 이건 승용 전기차 보조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이나 중국을 보면 자국 우대 정책이라고 해서 자국산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사용되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준다거나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승용 전기차에 이런 정책을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교하면 굉장히 작고 시장이 작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노조 리스크 같은 것까지 감당하면서 한국에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고 이런 걸 감당할 바에 차라리 진출을 안 해버리거나 철수하는 게 낫습니다. 굳이 한국 정부 정책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승용차는 한국산 우대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다는 건데 버스는 그렇지 않죠. 버스는 2층 버스를 제외하면 국산 회사랑 중국 회사 말고는 없잖아요. 중국 회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 버스 보급이 끊기는 게 아닙니다. 버스는 자국산 우대 정책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보고요. 중국 회사더라도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만 준다든지 우리 기업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간 버스만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산 버스가 비싸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중국 버스에 들어갈 보조금을 아껴서 차라리 국산 버스에 지급하는 범위를 넓히면 되죠. 이건 현대차를 배불려 주는 거다. 중국 회사한테 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고요. 대우버스도 있고 중소업체들 중에서도 우리 기업 부품을 많이 쓰는 데가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우리 기업을 위해서 써야 이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든지 기술 개발 비용으로 이어지든지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중국 회사에 갖다 바치냐 이거죠. 최근에 중국산 버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찾아봤는데 역시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버스 관련 세금은 이거 말고도 아낄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매년 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만 보면 1년에만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료비, 정비비, 인건비 이런 게 모두 포함되어 있는 보조금 명분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요? 이거 죄다 세금이거든요. 3년 전쯤에 한참 관련 문제가 이슈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낭비가 되고 있냐면요. 예를 들면 A 노선 버스가 있어요. 이 버스 차고지에 A 버스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가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버스 차고지에 가보니까 충전소를 이용하는 버스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취재 기자가 운행을 마치고 전혀 다른 곳으로 가서 가스를 충전하고 나오는 버스를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충전소는 버스회사 사장이 오빠가 운영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충전소라서 돈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지만 버스 회사한테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왜? 가스값을 모두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부담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 세금으로 버스회사 사장도 배를 불리고 버스회사 사장 오빠도 배를 불리는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이것만 문제가 아니죠. 또 다른 버스회사는 사장이랑 사장이 딸이 출근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막상 실제로 출근하는 횟수는 손에 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까요? 아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중에 인건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출근 상태가 어떻든 회사 사장하고 사장 딸까지 서울시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하지 않아도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해 두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여기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버스회사 주차장에 포르쉐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그것도 플래그십 모델인 911이요. 매년 그렇게 힘들다면서 갑자기 웬 포르쉐? 알고 보니까 이 버스회사 감사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 이 버스회사는 포르쉐 차주의 가족 기업이라고 합니다. 포르쉐 차주의 어머니랑 형은 이사, 또 다른 형은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만 대표는 이어 포르쉐 차주는 1억 2천만 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형이 또 다른 버스회사 대표로도 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회사에서도 1억 넘는 연봉, 그러니까 총 3억을 세금으로 벌어들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취재진이 가족기업 버스회사 6곳을 찾아갔는데 대표나 친인척 임원이 출근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죠. 버스 기사님들만 고생하는 우리나라 버스 운행 구조 있잖아요. 기사님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운행을 하고 이런 과로가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운행할 수밖에 없는 명분은 뭐였나요? 버스 회사가 매년 적자였다는 게 가장 컸죠. 이런 뉴스를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건 뭔가요? 아니, 매년 적자인데 어떻게 회사가 계속 유지되는 거지? 이런 거죠. 이게 다 경영을 엉망으로 해서 적자가 나도 서울시가 세금으로 메꿔주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당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됐습니다. 2019년까지 3조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엉망으로 경영해도 절대 망하지 않고 손해도 안 보고 심지어 세습 경영에 세금으로 창출한 부가가치까지 가족끼리 돌려먹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진짜 100번 양보해서 도입 당시에는 처음 시행하는 거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 정부들은 대체 뭘 했냐 이겁니다. 이런 부당한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고요. 보조금 지급 대상도 국내 기업 위주로 기준을 빨리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줄줄이 새나가는 세금만 제대로 잡아도 버스 기사님들 처우 개선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 대상도 충분히 우리 기업 위주로 돌릴 수 있을 겁니다. 2층 버스같이 대체제가 없는 것들은 예외적으로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키고 일반 버스나 저상 버스는 국내 기업한테만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